안녕하세요. 연력학원 제9장 검사최적에 대한 제2법칙 해석에 대해서 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검사최적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상 상태와 천이 과정에 대해서 그 관련된 식들을 정리를 해봤죠. 그리고 특별하게 정상 상태의 단일 유동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강의에서 할 얘기는요. 검사 최적에서도 역시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는 성립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검사최적 A가 있습니다. 검사최적 A가 있고 그 검사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 세상을 주위에 해당하는 건데 그 주위를 우리가 검사최적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사최적 A랑 질량을 주고받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그 상대가 이 주의죠. 그 주의도 결국은 질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게 검사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검사최적 A와 그 주위에 해당하는 그 검사최적 B로 구성된 전체 세 개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사최적 A랑 그 주위가 그 질량 유량을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주고받겠죠. 그래서 그 주고받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사최적 A의 입장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길 텐데요. 이게 이제 정상 상태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상 상태의 그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사최적 A의 전체에 해당하는 엔트로피의 시간 변화율은 첫 번째, 들어오는 질량에 의해서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i 닷 곱하기 si.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빼기여야 되죠.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me 닷 se 하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열 전달을 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ta분의 q 닷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ta는 이 검사시적 A의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가역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성항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에 해당하는 그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주위는 우리가 컨트롤 볼륨 B라고 했으니까요. 컨트롤 볼륨 B의 엔트로피의 시간 변화율은 자 들어오는 거는 이 경우에는 요게 이 A에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컨트롤 볼륨 B에서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m.e의 SE가 되겠고요. 주위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검사체적 A로 들어가는 질량이겠죠.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mi.s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에 의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변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검사체적 B가 즉 주위가 검사체적 A로 열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TA분의 Q 닷. 요 양은 똑같죠. 그리고 주위에 의해서 비가역성에 의해서 생기는 엔트로피 생성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성항 두 검사체적에서 생기는 이 생성항 이외에는 나머지 세 개는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값들은 뭐냐 하면은 이 A와 B라는 검사체적 사이에 검사 표면에서 우리가 전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엔트로피죠. 그래서 이 전체 세상의 세 개의 엔트로피 변화율을 우리가 총 변화율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시간 변화율을 계산해 본다면 이 두 개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식 1과 2를 더합니다. 더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고 빨간색으로 써놨고 초록색으로 써놨는데 둘 다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다 지워지죠. 남는 거는 요거
비가역성에 의해서 A의 내부에서 검사 최적에서 생기는 생성황, 그 다음에 주위에서 생기는 비가역성에 의한 생성황 이렇게 되겠죠. 비가역성에 의한 거니까 얘는 가역이라면 완전히 가역이라면 이제 두 개가 다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가역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또는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세계의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건 요 위에 있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 부등호에 해당하는 거고, 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0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일정하다라는 것은 변화율이 없다. 이퀄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주위의 온도 TB가 그 검사 측적 A의 온도보다는 높거나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온도 차이가 없으면 열 전달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비가역 과정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장에서 비가역성의 대표적인 예로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은 검사 측적 A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적인 비가역 과정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0보다 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엔트로피는 검사 최적에서도 역시 증가한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어디서 생성되는가, 생성되는 장소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 세계를 그 검사체적 A와 그 검사체적 A 바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세밀하게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이 전체 이 검사체적 A나 이 바깥의 이 주위를 조금 더 작은 검사체적으로 나누어서 엔트로피가 주고받는 거 따져서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엔트로피가 생성되는 장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검사 최적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검사 최적 밖으로 우리가 이제 B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위에 해당하는 검사 최적 B의 입장에서 본다면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 열 전달에 의해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 내부에서 생겨난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자체적으로 국부적으로 엔트로피가 파괴되는 사라지는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엔트로피는 사라지진 않는다. 바깥으로 전달돼서 감소는 돼도 이게 있던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이동은 가능해요. 경계에서. 하지만 내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 생성항을 이제 직접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얘기해야겠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위에 해당하는 컨트롤 볼륨 B는 주위는 일단 요 mi-라는 질량을 잃고 있으니까 이 컨트롤 볼륨 A로 마이너스 mi.si였고요. 그 다음에 m 이 닷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me.se 이렇게 되고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q 닷을 읽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ta분의 q 닷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비가역성에 의한 에너지 생성항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이 비가역성에 의해서 생긴 건데 그 비가역성이 뭘로 생겼냐면 검사체적 B의 온도인 TB와 이 검사체적 A의 온도인 TA 사이에서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 열 전달 때문에 이 비가역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8.11장에서 우리가 8.11절에서 그 에너지가 바깥에서 안에 관의 유체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벽면은 엔트로피를 바깥의 고온에서 받아서 안쪽에 유체로 저온으로 전달해주는 엔트로피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건데 그 온도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발생한다라고 8.11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가역성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TA가 TB보다 작죠. 왜냐하면 열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바깥의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온도가 더 높은 것이 분모로가 있으니까 얘가 TB분의 1이 TA분의 1보다 작습니다. 즉 이 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가 돼서 요만큼이 우리가 엔트로피가 비가역성에서 증가된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이랑 요거는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니까 하나는 지워져서 컨트롤 볼륨 B의 엔트로피 변화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엔트로피 생성항에 대해서 직접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정상 상태 과정이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정상 상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검사 최적 내부에서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정상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컨트롤 볼륨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컨트롤 볼륨의 내부의 모든 그 지점에서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적분해도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 최적 A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고 여기서는 이게 0이고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엔트로피는 어디서 증가하냐? 이 주위에서 이 주위에 해당하는 요 컨트롤 볼륨 B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증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는 요 바깥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천이 과정에 의한 엔트로피를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0부터 t까지 이것도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검사 최적 A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 천이 과정에 해당하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는 직접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인 변화량이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에 해당하는 거죠. 나중값에 해당하는 M2, S2 빼기 처음에 해당하는 M1, S1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컨트롤 볼륨 A에서 계산해주면 검사적 A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서라운딩에 해당하는 주위에 해당하는 이 엔트로피 변화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엔트로피 이 변화는 결국은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요 들어오고 나간 질량이랑 그 질량에 의한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거랑 요건 이제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 8장 2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이 이거가 되고 그다음에 열 전달에 의한 게 요거가 되니까 얘 앞에 요거라고 이렇게 계산했죠.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Q 다시 Q가 되는 거죠. 시간의 항이 여기 사라져서 여기 변화율에 점이 찍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점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사 최적의 엔트로피에 대한 증가의 원리를 여러분들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효율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효율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현재까지는 사이클에 대한 효율을 얘기했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정의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입력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얻어낸 거, 유용하게 얻어낸 거는 우리가 1이었죠.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력은 QH였고, 그래서 사용한 에너지는 QH, 그 다음에 유용하게 얻어낸 거는 W. 이렇게 해서 열기관 사이클의 열효율을 이렇게 열역학 제2법칙을 공부하면서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아니라 그 사이클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 과정, 검사체적이 겪고 있는 일부 과정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각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여서 전체의 사이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 예를 들면은 여러 스팀 파워 플랜트, 증기 원동소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터빈의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압축기의 효율을 높이고, 노즐의 효율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그 과정의 효율을 높이면 전체 사이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과정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특정 과정이 발생하는 그런 기계의 효율은 그 주어진 조건에서 실제 기계의 성능을 이상적으로 우리가 운전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능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 기계 성능은 우리가 기계를 돌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넣었는데 얘가 실제로 얼마의 아웃풋을 얻었는가, 이건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 이상적인 그런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가역이다라는 말이죠. 가역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정상 상태로 작동하는 증기터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증기터빈. 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일러에서 열을 받고 열 에너지를 받죠. 이제 먼저 압축기에서 고압으로 압력이 높아진 다음에 보일러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고온고압의 어떤 유입 증기를 갖고 이제 압력을 낮춰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터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 압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을 얻어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설계 변수는 이 유입되는 증기의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으로 증기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압력을 얼마로 떨어뜨려서 얼마의 압력을 갖고 있는 그 증기를 배출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얻어낼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터빈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때의 이상적인 상태는 뭐냐면은, 이상적인 상태는 보통 이제 터빈 같은 경우에는 단열로 가정을 하니까 단열인 건 알겠는데, 이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가역이 되겠죠. 그래서 가역 단열, 다시 말해서 등 엔트로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터빈의 입과 출구 사이가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운전될 때 이상적인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고온 고압의 증기에서 이상적인 그 상태인 그 등 엔트로피 TS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은 우리가 설계한 압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된 방향으로 요만큼이 아니라 요 값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증가된 이런 엔트로피의 어떤 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과정은 터빈과 주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열 전달이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I라는 요 입구에서 S는 이제 등 엔트로피, 아이센트로픽의 S입니다. 그 엔트로피가 유지되는 그러한 지점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실제로는
이러한 별개의 점으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죠. 더 큰 엔트로피 상태로 가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터빈의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 상태는 WS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터빈 같은 경우는 엔탈피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엔탈피의 차이를 어떻게 사냐면은 입구에서의 엔탈피, 단위 질량당 엔탈피의 그때 출구에서 등 엔트로피로 우리가 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구에서의 그 엔탈피의 차이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최종 일이겠죠. 가상의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요 지점에서 출구의 요 지점에서의 그 엔탈피를 빼줘야 되는 이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로 얻어낼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과정에서 얻어낸 일, 요 비율이 우리가 터빈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율을 뭐라고 그러냐면 등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해서 얻어낸 효율이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고 합니다. 터빈의 등 엔트로피 효율 이렇게 정의를 하죠. 반면에 이제 그 터빈의 반대가 이제 압축기인데요. 또는 이제 액체인 경우는 펌프고 이제 기체인 경우는 압축이죠. 이게 압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기계 장치를 우리가 압축기 또는 펌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설계 변수는 유체에 유입되는 상태랑 배출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까는 압력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였죠.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통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압축기나 펌프도 그 단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럼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입구와 출구에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가역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앞에 보통 우리가 단열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터빈과 마찬가지로 가역이고 단열이면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을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TS 선대서 보시면 이 I 입구점에서 ES점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 과정은 이러한 엔트로피가 아니라 조금 더 증가된 엔트로피의 형태로 우리가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될 거다. 엔트로피가 증가될 것이다.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E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출구 압력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 어떤 한 지점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상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압축기의 효율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용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얻어낸 건 뭐다? 요 배출 압력을 P2로 만든 요 지점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얻은 거죠. 실제 효과는 우리가 WS만큼 얻은 거고 우리가 투입한 에너지는 실제 들어간 에너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터빈과 반대로 이 압축기의 효율은 WS분의 W가 아니라 W분의 WS가 되는 거죠. 요게 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정의했던 터빈의 효율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한 압축기의 효율을 우리가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 엔트로피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한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압축되는 기체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온도 상승이 되면 우리가 기체 비체적이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팽창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압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압축기를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온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잘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치를 쓰냐면은 압축을 시키면서 그 기체를 냉각시킴으로써 그 압축하면서 온도가 증가해서 비체적이
줄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 냉각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의 TCI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터보 차징을 하는데, 차징을 한다는 게 이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 기계를 이용해서 터보 차징, 압축을 하는데 터보 압축기를 돌리는 거죠. 거기에 인터쿨러, 그 안에다가 그 쿨러, 냉각 장치를 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냉각시키는 압축기에서는요, 그 이상적인 과정이 당연히 이상적이니까 가역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열이 아니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열을 뺏어 가지고 등온으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투입한 거는 1이 되겠고요. 그때 효율을 가장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효율은, 실제 들어간 1은 이거지만 실질적인 효율은 우리가 가역 등온 과정에서 사용한 1만큼을 투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 엔트로피의 1이지만 여기서는 가역 등온의 1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압축기에 해당하는 효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노즐을 줄 수 있어요. 노즐은 이렇게 넓은 면에 우리가 이제 기체가 흘러가는데 이 면적을 줄임으로써 이 압력을 희생하죠. 유체 압력을 희생시킨다. 압력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이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노즐은 유체 압력을 감소시켜서 고속 유체 흐름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관점으로 말하면 큰 운동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노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노즐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와 압력이 이제 설계 변수고요. 이제 배출되는 압력이 역시 설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즐도 우리 6장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게 단열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은 당연히 가역 가정이기 때문에 이 노즐에서의 이상적인 가정은 가역 단열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 엔트로피 가정이 되죠.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TS 선도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I에서 ES에 해당하는 이 상태로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그러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실제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조금 더 증가한 이러한 어떤 지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일 때 속도와 그 다음에 실제 속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이만큼을 얻고 싶었던 거죠. 이만큼. 기준은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죠. 이 면적을 이렇게 변화시킴으로써.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얻은 건 이거죠. 그래서 작은 값을 작은 속도를 더 얻었단 말이죠. 가역 단열의 그런 노즐 현상보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운동 에너지와 실제 운동 에너지의 비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즐의 효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즐의 이렇게 역시 구한 노즐을 등 엔트로피 노즐 효율이라고 합니다. 노즐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말씀드렸던 압축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내부에 회전하는 날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부품들이 있어서 이 효율이 좀 떨어지죠. 100% 가까이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대략 한 70에서 한 80% 후반대 그러한 그런 효율을 얻는 데 비해서 노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90% 이상의 그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효율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터빈, 압축기, 그리고 노즐인데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 효율을 우리 정의하는 방법은
실제 성능과 또 이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과정, 다시 말해서 등엔트로피 과정의 성능을 비교해서 우리가 효율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을 우리가 등엔트로피 터빈 효율, 등엔트로피 압축기 효율, 등엔트로피 노즐 효율이라고 이야기하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마무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장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효율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용의 에너지를 많이 뽑아 쓴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뽑아내면 가용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연력학 2법칙을 해석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천연자원이라든지 환경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가를 알고 그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최대한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해석하는 원리죠. 그래서 에너지원,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일을 만들어내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연력학을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온도 T에서 등온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열온에서 우리가 열 전달 Q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잠재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 Q를 최대로 일로 변환하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가역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한 카노 사이클의 열관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힛 엔진, 다시 말해서 카노 사이클을 여기다 달아놓으면 되겠는데, 저온 열온은 당연히 이 온도를 낮추면 최저 온도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연력학 제1법칙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1이라는 것은 받은 열 에너지 빼기 저온으로 배출한 에너지, 열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엔진에서, 힛 엔진에서 우리가 뽑아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어떤 법칙이 성립했냐면은 결국은 열 에너지의 비율은 온도의 비율과 절대 온도의 비율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켈빈의 그 원리를 절대 온도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 그럼 결국은 T분의 Q는 T0분의 Q0다라고 요 식에서 우리가 받았을 수 있죠. 요 T는 분모로 가고 요 Q0는 요 분자로 가서 서로 상대방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분모했던 건 분자로 가고 분모했던 건 분자로 가야겠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Q0를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죠. Q0는 T분의 여기서 양변에 T를 곱해주면 여기서 T0를 곱해주면 Q0는 어떻게 되냐면은 T분의 T0 Q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역의 힛 엔진의 1이라는 것은 Q가 여기와 여기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Q 가로 열고 1 T분의 T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결국은 얘는 어떤 의미냐 하면 Q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T라는 것은 우리가 가역 조건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증가 분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T 곱하기 델타 S만큼에 해당하는 거에서 빼기 우리가 Q0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Q0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Q가 T분의 T0고 Q0가 지금 T분의 T0고 곱하기 Q인데 Q는 T 곱하기 델타 S니까
델타 S니까 요거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T가. 즉 T0 곱하기 델타 S예요. T0는 요거죠. 요거. T0 곱하기 델타 S. 다시 말해서 요만큼이 우리가 이 뒤에 빼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다 그 얻었던 Q는 얼만큼이었냐면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이 T0 밑에 있는 이만큼의 에너지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주위로 내다 버리는 그 주위의 온도 T0가 이만큼이 요 빨간색으로 요 빗금으로 친 것만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그래서 가용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 energy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 에너지는 그 고온과 저온의 요 사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용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온도가 T0로 이제 유지되는 고온에서 에너지를 하는 거였고요. T0가 아니라 이제 유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그런 열 교환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압으로, 그러니까 정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가역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열이 전달되는 그런 가역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압 여론으로부터 열 전달 Q를 받았을 때 우리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건데요. 저온 여론의 온도는 T0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는 문제는 아까는 앞에 이제 히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고온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여기 이제 열 교환기에서는 여기 처음 들어가 가지고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런 변화하는 상황이죠. 온도가 위로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 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다 가상의 카노사이클을 이렇게 조그만 카노사이클을 달아놓는다. 요 온도에 해당하는 카노사이클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그다음에 요 온도에 해당하는 카노사이클. 즉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여기다가 그 온도에 해당하는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뽑아 쓰는 작은 가상의 카노사이클을 연속적으로 배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엔진에서 우리가 카노 엔진에서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왜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T0만큼은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없다. 빨간색으로 된 건 요만큼은 우리가 또 받아 쓸 수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되는 건 요만큼을 받아 쓸 수 있는 거죠. 파란색으로 있는 건 요만큼을 또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바로 이 T0에 해당하는 요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우리가 가용 에너지로 받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온 여론이 T0였기 때문에 저온 여론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 엔트로피 전달량을 계산하면 이게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한다고는 이 T0로 유지하면서 T0분의 바깥으로 요 저온 쪽으로 Q0라는 열 에너지를 빼준다면 요 Q0는 T0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해서 델타 S가 요만큼이죠. 요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할 때 델타 S가 요만큼이란 말이죠. 요 델타 S에다가 T0를 한 것이 결국은 요 T0 쪽으로 우리가 그 열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열 그 에너지를 Q만큼 우리가 받아 쓴다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뽑아 쓸 수 있는 잠재 에너지는 결국은 이 Q에서 요 Q0만큼 바로 이만큼을 우리가
버려야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요 위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교환기의 가용 에너지는 위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고 밑에도 역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그 비가용성의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냐? T0 곱하기 델타 S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고온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위의 온도를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그 온도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써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이렇게 가용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앞 페이지랑 지금 이 열교환기 이 두 가지는 다 모두 다 가역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힛 엔진이랑 그 다음에 열교환기는 가역을 가정했는데 만약에 비가역 과정으로 우리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검사 최적이 있고 이 검사 최적에서 고온에서 열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와 출구에서 질량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용 에너지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비가역의 정상 상태의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검사 최적이죠. 예를 들면은 파워플랜트, 다시 말해서 원동소라든지 아니면 냉동기 등과 같이 아주 거대한 그런 열 에너지를 다루는 산업 시스템에 해당하는 실제 과정은 다 비가역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처럼 입구와 그 다음에 출구에 해당하는 질량유량이 있고 고온 열원으로부터 단위 질량당 열 에너지 Q를 받아서 단위 질량당 1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W는 Q 더하기 HI 빼기 HE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SSSF에 우리가 그 일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유치 에너지를 무시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은 SE-SI는 TH분의 Q. Q는 우리가 열 에너지, 고온의 열 에너지, 열원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그 엔트로피 증가량이니까 TH분의 Q로 정의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비가역성에 해당하는 S generation, 생성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엔진에서 이러한 그 검사 최적에서 최대한 우리가 일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냐 도대체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0이면 되겠는데 이게 얘는 지금 0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비가역 과정을 수행하는 검사 최적과 요거랑 똑같은 동일한 질량유량을 갖고 얘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요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열 에너지도 동일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얘는 가역인 그런 검사 최적을 한번 가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검사 최적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생성항이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데 지금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가역적인 그런 물리 현상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엔트로피 생성량을 유지하면서 가역 과정으로 가정할 수 있도록 이 생성항을 엔트로피 생성항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요 증가 크기에 해당하는 다른 가역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증가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입. 유입은 질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열이 전달되거나,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생성되거나. 근데 엔트로피 생성은 비가역적인 거니까 빼고, 결국은 질량 유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열 전달이 되는 건데, 질량 유량은 동일하게 유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열 전달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큼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Q0만큼 이렇게 열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또 다른 고온 여론이 없으니까 이건 주위로부터 결국은 열을 전달받아야겠죠. 주위 온도 T0로부터 Q0를 전달받아서 요 엔탈피의 증가량만큼은 우리가 고려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외부로부터의 열 전달 이외에는 따로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르게 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열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가상의 가역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검사 최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상의 가역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와 에너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생성에 해당하는 이런 가상의 가역 열 전달을 생각해서 Q0가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열 전달량 Q0를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이 검사 최적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분식이랑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검사 최적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 우리 1이라는 것은 지금 가상의 그 가역 1이라는 것은 들어온 열 에너지는 이 경우에는 Q와 Q0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Q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Q와 Q0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갖고 있는 들어오는 질량이 갖고 있는 HI 빼기 나가는 질량이 갖고 있는 HE,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나가는 엔트로피는 이게 정상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나가는 엔트로피와 들어오는 엔트로피의 차이는 결국 이 내부에서 증가한 엔트로피가 돼야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증가한 엔트로피는 결국은 요 Q에 의한 거와 Q0에 의한 거가 되겠죠. Q는 TH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받은 거고, Q0는 T0에서 받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Q0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제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싶으니까 요 Q0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 T0 곱해주겠죠. 그럼 Q0는 양변에다 T0를 곱하면 T0 곱하기 SE-SI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T0 곱하면 TH분의 T0 Q인데 얘가 여기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TH분의 T0 Q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역의 1이라는 것은 HI-HE 더하기 Q, 요건 그대로 3개는 써주고요. Q0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HI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I 입구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출구에 해당하는 값이 요거랑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HI-T0SI,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HE,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T0SE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0S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Q 빼기 TH-T0분의 Q인데, 그러면 Q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Q로 묶어주면 1-TH분의 T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 값은 우리가 시스템에 해당하는 Q라는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가역으로 일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입장에서의 그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역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검사 최적이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것만큼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가역적인 거를 가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차이가 얼마만큼을 빼줘야 되냐면은 이 HI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HI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중에 이걸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T0를 외부의 온도 곱하기 S0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빼준 만큼 우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나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가는 엔탈피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요만큼을 나가는 엔트로피만큼 갖고 있는 거를 빼준 만큼을 빼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엔탈피나 여기에 있는 엔탈피가 다 있는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럼 뭐였냐? 그 외부의 주위의 온도에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만큼을 이렇게 빼준 것만 유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용한 엔탈피, 입구에서 유용한 엔탈피는 요거고, 출구에서 유용한 엔탈피는 요겁니다. 그거의 차이. 그러니까 검사 최적에 의한 거는 이 질량의 들어오는 양과 질량에 나가는 양의 차이인데, 엔탈피의 차이인데 그 엔탈피가 실제로 유용한 거는 요만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그 가역의 검사 최적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해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계산한 가역의 일은 어떤 거냐라면요. 우리가 원래 비가역 과정을 수행하는 검사 최적과 동일한 그런 열 전달과 그 다음에 질량 유입과 유출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엔진이 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일의 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의 값이라는 거죠. 어퍼 리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진짜 잘 만들면 이것만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역일의 한도값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얻어내는 일은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 왼쪽에서 우리가 왼쪽에 실제 그 검사 최적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계산해 놨었죠. 그래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가역의 일이 얻어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irreversibilit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가역성을 이렇게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역일과 가상의 가역 과정의 검사 최적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역일과 실제 일의 차이를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Q0만 남아요. Q0는 뭐였냐? 앞에서 사실은 이 엔트로피의 증가분 곱하기 T0에 해당하는 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비가역성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일 에너지랑 같은 그런 단위를 갖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 질량당 비가역성은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이거는 결국은 엔트로피의 생성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그 크기는 T0에 의해서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을 추출할 때 비가역성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기회가 되겠다. 우리가 뺏을 수 없는 그런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할 때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노즐이나 디퓨저처럼 운동에너지가 무시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질 때는 이 엔탈피를
이 엔탈피를 우리가 그냥 엔탈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엔탈피로 바꿔서 고려를 하면, 식을 세워놓으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9.7절에서 그 엑서지라고 하는 그런 값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가역성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검사체적에서의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효율이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효율의 개념을 적용한 뒤에 우리가 그럼 실제로 어떤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나 그 에너지 중에 가용할 수 있는가라는 가용 에너지와 그 가용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비가역성을 정의하는 그런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 다시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 자료의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읽어서 그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그 이해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제 동영상 강의도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